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직접 침해 해드릴게요. 우리가 특허권 침해, 직접 침해가 있고 간접 침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직접 침해 해드릴게요. 직접 침해 문제도 맨날 나오고 간접 침해 문제도 맨날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왜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데 맨날 틀리냐고요. 동차, 기득, 삼시, 사시 왜 시험 문제 맨날 나오는데 맨날 틀려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비를 놔야 되는 거죠.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보시면 특허권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발유 변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발유 변수 뭐예요? 발효 변소 발생, 효력, 변경, 소멸로 이루어져 있어요. 특허권은. 그죠? 근데 효력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 효력에 효력 범위가 있고 효력 내용이 있는 거예요. 효력 범위가 있고 효력 내용이 있어요. 효력 범위는 어디까지 효력이 미치냐 특허권이 그거에 대한 거니까 주객시지 원칙에 따라요. 여기서는 주객시지 원칙에 따라요. 단일 주체 침해 원칙과 예외.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객 97조 청구항에 의한다는 원칙과 예외. 그 다음에 C 88조 1항 등록 받고 나서부터 출원일로부터 20년이라는 88조 1항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거 원칙과 예외. 그 다음에 속지주의 원칙과 예외. 이 주객시지 원칙과 예외에 따른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 특허 권리 범위, 효력 범위 이제 다음에 효력 내용이 있잖아요. 효력 내용에는 뭐가 있냐면요. 적극적 효력이 있고요. 소극적 효력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소극적 효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극적 효력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요. 유보업실 이게 요건이에요. 유효한 특허권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보호 범위 내에서 업으로서 실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직접 침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항변 사유로는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직접 침해에 해당해도 우리가 항변 사유를 잘 대면 직접 침해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항변 사유로는 뭐가 있냐면요. 정당 권리자 항변, 효력 제한 사유, 그 다음에 공정력에도 불구하고 권리 범위 부인 항변, 권리 남용 항변, 자유 실시 기준 항변 이렇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그 특허권 효력 내용으로서 직접 침해인지 직접 침해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되는 게 뭐예요? 효력 범위에 속하는지 효력 범위에 속하지 않은지가 이제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객시지 원칙과 예외에 따라서 효력 범위에 속하는지 효력 범위에 속하지 않는지가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해 줘야 되는 거고요. 일단 이걸 판단해요. 그 다음에 유보업실 정제 공포함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침해에 해당하는지 직접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지 논점을 뽑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이거 직접 침해 문제는 안 풀리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일단은 효력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객시지 원칙과 예외에 따라서, 단일주체 침해의 원칙과 예외.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복수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복수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특허 등록받은 게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대해 등록받았어요. 그러면, 각각의, 만약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는, 갑이라는 사람이 실시하고 C는 을이라는 사람이 실시해요. 아시겠죠? 이렇게 주체를 나누어서 실시를 하면 이게 단일주체 침해 원칙에 따르면 이거 침해가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갑도 침해가 아니다. 을도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특별한 예외적인 그 케이스가 있는 거죠. 예외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공모 공동 정범령, 지배관리론, 간접정범령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는 거고,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면 단일주체 침해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해가지고, 이제 그 갑이랑 을을 동시로 침해의 주체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됐죠? 이게 이제 단일주체 침해의 원칙과 예외예요. 그 다음에 97조. 객체적인 범위에 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97조가 뭐예요? 우리 효력 범위는 청구항에 의한다는 게 97조예요. 97조가 원칙인데 예외는 뭐야? 우리가 균등론이 있잖아요. 균등론이 예외예요, 여러분들. 됐죠? 그 다음에 시기적 범위. 88조 1항. 88조 1항이 우리가 시기적 범위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등록받고 출원일로부터 20년.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외는 뭐가 있냐면요. 출원일의 예외가 있고요. 20년의 예외가 있어요. 우리가 등록받고 출원일로부터 20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정당 권리자 출원, 분리, 분할, 변경 출원 요거 있잖아요. 정당 권리자 출원, 분리, 분할, 변경 출원은 정당 권리자 출원 1, 분리 출원 1, 분할 출원 1, 변경 출원 1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당 권리자 출원은 모인 출원 1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분리, 분할, 변경 출원은 원 출원 1을 기준으로 20년을 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예외에 해당하는 거고 20년의 예외. 우리가 특허권을 20년 동안 갖고 있잖아요. 근데 20년의 예외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존속기간 연장 등록 출원 있잖아요. 등록 지연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등록 출원 제도나 허가 등에 따른 존속기한 연장 등록 출원 제도나 이런 존속기한 연장 등록
출원 제도를 통해서 이제 등록이 되면 20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이게 예외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 속지주의. 우리 원칙적으로 한국에서 등록 받았으면 일본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 뭐라고 못 하잖아요. 그죠? 그게 속지주의의 원칙이에요. 근데 속지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게 이게 판결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판결례 두 가지. 첫 번째, 구글 코리아 사건. 구글 코리아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 의료용 실삽입장치 사건. 이 두 가지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구글 코리아 사건은 뭐예요? 일단 구글이 어느 나라 회사 거예요? 미국 거잖아요. 미국에 본점이 있고 컴퓨터도 다 미국에 있어요. 근데 구글 코리아가 있어요. 구글 코리아는 미국 회사가 아니고요. 미국의 구글의 자회사예요. 아시겠죠? 미국의 구글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자회사를 한국에 세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구글 코리아예요. 근데 서버가 미국에 있고 컴퓨터가 다 미국에 있어요. 근데 서버를 통해서 그 이제 서비스를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구글 코리아를 통해서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경우에는 속지주의 예외를 인정해가지고 구글 코리아가 책임을 진다라고 한 그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케이스가 이제 구글 코리아 판례예요. 이거 이제 비인 발명에서 나온 거예요. 이 판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의료용실 삽입정치 사건에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의료용실 삽입정치 사건은 한국에서 이 사람이 A 플러스 B를 등록을 받았어요. 특허권자가. 그죠? 근데 한국에서 A랑 B를 각각 실시하고 결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일본으로 수출해요. 일본으로 수출해가지고 일본에서 A 플러스 B를 만들어요. 그죠? 이러면 원칙적으로는 일본에서 만든 거니까 한국 특허권자가 뭐라고 못하잖아요. 그죠? 그게 속지주의의 원칙인데 예외에 해당하려면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예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요건이 뭐냐면 하나의 주체에 수출돼서 이 일본에 있는 5병원이 있어요. 일본에 있는 5병원한테 하나의 주체에 수출돼서 마지막으로 가공조립이 예상될 것이거든요. 일본에 있는 5병원한테 A랑 B가 수출돼요. A랑 B가 일본에 있는 5병원한테 수출돼가지고 하나의 주체인 5병원 있잖아요. 하나의 주체인 5병원에 수출돼가지고 마지막에 가공조립이 예상될 것. 마지막에 가공조립 A랑 B를 결합할 것이 예상될 것이 첫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 요건이 뭐냐면 가공 조립이 사소할 것. 가공 조립이 사소할 것을 요구하는 게 여기 A랑 B가 결합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사소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 세 번째 요건이 뭐냐면 유기적 결합된 전체 수로 가지는 작용 효과를 가질 것.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그냥 A, B 각각이 A 플러스 B가 가지는 효과를 가질 것. 이 세 가지 요건을 요구를 해요. 됐죠? 이게 이제 의료용실 삽입정치 사건이고 이 경우에는 일본의 5병원한테 침해를 물을 수는 없잖아요. 이 경우에는 여기 A랑 B 수출한 사람 있잖아요. A랑 B 수출한 사람한테 침해를 묻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5병원한테 침해를 묻는 게 아니고 A랑 B 수출한 사람한테 침해를 묻는다. 이 의료용실 삽입정치 사건에 따라서 속지주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논점을 뽑아요. 특허권 효력 범위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 해가지고 주객시지 원칙에 따라서 이제 논점을 뽑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유보업실 정제 공범 남자를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는 논점 없고요. 유효한 특허권이 있을 거. 그 다음 보호 범위 내에서 이제 내가 등록받은 거 있잖아요. 특허권자가 등록받은 거랑 제3자가 실시하고 있는 거 어떤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요게. 근데 만약에 실시하고 있는 게 등록받은 거에 구성요소가 부과됐어요. 부과됐으면 이용침해. 됐죠? 그 다음에 근데 실시하고 있는 게 구성요소가 생략됐어요. 여기 생략됐어요. 여기 B가 생략됐어요. 생략됐으면 생략침해. 부과됐으면 이용침해. 삭제됐으면 생략침해. 변경됐으면 균등침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허 등록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실시하고 있는 게 부삭변 어떤 거에 해당하냐. 부과됐으면 이용침해, 삭제됐으면 생략침해, 변경됐으면 균등침해 쓴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 생략침해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냥 무조건 삭제했다고 생략침해 쓰는 게 아니고요. 이 B 있잖아요. B가 덜 중요한 구성이고 생략되면 생략침해 쓰는 거예요. 됐죠? 이제 보호 범위 끝났고 업으로서는 이 논점 하나밖에 없어요. 업으로서의 의미가 뭐냐? 이 논점 하나밖에 없으니까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개인적 가정적 실시를 제외한 모든 실시를 의미한다. 요거밖에 없어요. 업으로서는. 업으로서가 이제
시험 문제 종종 나오고 있으니까 요거 쉬운 거잖아요.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실시에는 논점이 뭐가 있냐면 실시행위 독립 원칙이랑요 실시의 의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실시행위 독립 원칙은 뭐예요? 여러분들 1번 실시행위, 2번 실시행위, 3번 실시행위를 했다. 실시행위 별로 침해를 판단하자. 요게 이제 실시행위 독립 원칙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시의 의미는 우리가 2조 3호에 이제 적혀 있어요. 2조 3호에 적혀 있는데 2조 3호 과목 있고 남목 있고 다목이 있는 거죠. 2조 3호 과목이 물건 발명에 대한 거고 2조 3호 남목은 방법 발명에 대한 거고 2조 3호 다목은 제법 발명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첫 번째 쟁점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컴퓨터 프로그램 있잖아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물건이에요? 아니 컴퓨터 프로그램은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니까 물건 발명의 실시가 당연히 아니에요. 됐죠?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3D 데이터, 컴퓨터 프로그램 요거는 물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니까 당연히 물건 발명의 실시가 아니에요. 됐죠? 이게 첫 번째 쟁점인 거고 그 다음 물건 발명 중에서도 우리가 생사, 양, 대, 수, 청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생산의 쟁점이 있는 게 뭐냐면 전체 물건의 생산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서 A 플러스 B를 만들어요. 그리고 A랑 B를 등록을 받았어요, 특허권자가. 근데 지금 일본에서 A 플러스 B를 만들고 한국에서 A랑 B를 만들고 A 플러스 B를 한국에서 등록을 받았는데 각각의 구성품 있잖아요. A랑 B를 한국에서 만들기만 해요. 요거 있잖아요. 요거 지금 요 상황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 상황에서 만약에 A 플러스 B가 등록을 받았어요. A 플러스 B를 등록을 받았는데 A랑 B 각각 만든 거는 원칙적으로는 전체 물건의 생산이 아니잖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전체 물건의 생산이 아니니까 생산이 아니다. 각각의 구성품 만든 거는 A 플러스 B를 만든 게 아니다. 따라서 생산이 아니다. 이게 전체 물건의 생산의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에 해당하려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예외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단일한 주체 하에 일체로서 처분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A를 만든 사람은 삼성전자의 1 사업부예요. B를 만든 사람은 삼성전자의 2 사업부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라는 단일한 주체의 지배 관리 하에 A랑 B를 결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결합이 예상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을 이제 말하는 게 단일한 주체 하에 일체로서 처분될 수 있을 것. 요걸 말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요건은 뭐냐면 추가적인 가공 조립을 요구하지 않을 것. 여러분들 이게 아니 A랑 B랑 결합되어 있는 게 특허로 등록받았는데 추가적인 가공 조립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책상이랑 의자를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내가 등록받은 거는 책상이랑 의자를 포함하는 뭐 이제 뭐 사무용품 이렇게 해가지고 등록을 갔어요. 근데 책상이랑 의자가 물리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책상이랑 의자를 한 세트로 내가 등록을 받은 거지.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추가적인 가공 조립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요구를 해요. 이 우리 판례에서. 그리고 세 번째 요건은 마찬가지로 유기적 결합 때 전체로서 가지는 마찬가지의 작용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A랑 B 각각을 만들었어도 A 플러스 B의 효과를 가질 것을 요구를 해요.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을 하잖아요. 그러면 A랑 B 각각의 구성품 만든 거 가지고 A 플러스 B 전체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B 전체의 생산인 거예요. 됐죠? 요거 쟁점이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생산 vs 수리. 생산 vs 수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소모품 판례예요, 소모품 판례. 생산인지 수리인지가 이제 애매한 게 이제 소모품 판례거든요.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지금 사실관계 좀 그려드리면 여기가 삼성전자, 그리고 여기가 K, 여기가 뭐 일반 소비자거든요. 삼성전자가 프린터를 등록을 받았어요. 프린터를 특허 등록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일반 소비자한테 프린터를 팔았어요. 그렇죠? 그 다음 K가 일반 소비자한테 카트리지를 팔았어요. 아시겠죠? 근데 일반 소비자는 프린터에서 카트리지를 교체했어요. 교체.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게 여러분 교체가 생산이 맞아요? 교체가 이게 프린터에서 카트리지를 교체한 게 프린터의 생산이 맞아요? 그러니까 프린터에서 카트리지 교체한 게 프린터의 생산이 맞으면 생산이 맞는 거고 아시겠죠? 교체가 생산이 맞는지 아닌지가 이제 쟁점이 됐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본따 읽고 따면서 외우잖아요. 본질적인 구성 요소일 것, 타용도가 없을 것, 일반적으로 널리 구할 수 없을 것, 뭐 따로 판매하고 있을 것, 이 요건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 소부품 판례에서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요. 본질적인 구성 요소일 것을 제일 중요한 요건이에요. 그게 나머지 요건들은 본따 읽고 따 중에서 나머지 요건들은 교수님들이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본질적인 구성
본질적인 구성 요소일 것은 이거 비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프린터에서 카트리지가 만약에 본질적인 구성 요소예요. 그러니까 핵심 요소예요. 그게. 그러면 프린터에서 카트리지가 핵심 요소이면 카트리지 갈아 끼면 프린터의 생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터와 카트리지와의 관계에서 카트리지가 중요해야 카트리지 갈아 끼는 게 프린터의 생산이라는 거예요. 됐죠? 그걸 설치한 게 이제 우리가 소모품 판례, 소모품 판례.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용도 발명은 뭐냐면 여러분들 용도 발명의 구성 요소는 뭐예요? 우리가 용도 발명의 대표 주제가 의학 용도 발명이잖아요. 용도 발명의 대표 주제가 의학 용도 발명인데 특정 물질과 그 용도가 용도 발명의 구성 요소예요. 특정 물질. 아시겠죠? 근데 용도 발명의 사용, 요거는 의미가 명확해요. 특정 물질을 그 용도로 사용한다. 근데 여러분들 용도 발명의 생산이랑 용도 발명의 양도는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팔고 있어요. 어떤 거를 생산하고 있고 어떤 거를 팔고 있단 말이죠. 용도 발명을 물질을 팔고 있는데 아니 나는 이 용도로 생산했어.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나는 이 용도로 판매하고 있어.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학설이 대립을 하고 있고 첫 번째 학설은 뭐냐면 라벨을 의하자. 라벨에 의하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을 팔잖아요. 약에 여기다가 탈모 치료용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탈모 치료용이라고 써놨으면 그 약을 생산한 사람 있잖아요. 그 약을 생산한 사람은 탈모 치료 용도로 생산을 한 거라는 거예요. 라벨에 의하면. 됐죠? 이게 이제 라벨론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학설은 뭐예요, 여러분들? 아니 어떻게 라벨을 의하냐? 판매하는 사람이 라벨에다가 이제 잘못 기재할 수도 있고 일부러 특허 침해 피하기 위해서 라벨을 이제 엄한 걸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세서의 기재, 광고의 정도, 수요자의 인식 정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잖아요. 종합적으로 판단하다는 설. 여러분들 뭐가 맞아요? 이게 정확하게 뭐가 맞다는 지금 정답은 없거든요. 라벨론에 의한 판례가 하나 있고요. 그죠? 요 종합적으로 판단하자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게 최신 판례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라벨론에 의하자는 거는 좀 오래됐어요. 요거는 판례가. 요거 이제 프레가발린 판례였는데 요거는 좀 오래됐으니까 종합적으로 판단하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용도 발명의 생산과 양도 끝났어요. 용도 발명의 생산과 양도 끝났다. 지금 생산, 용도 발명의 생산, 양도 요거. 그다음 전송. 여러분 전송이 양도 맞아요? 아니 전송은 양도가 아니에요. 데이터 전송하는 거 이건 양도가 아니에요. 요거는 하급심 판례. 됐죠? 끝났어요. 이제 정당 권리자 항변에는 뭐가 있냐면 등록 권리자, 실시권자, 국제적 권리 소진, 국제적 소진으로 이 네 가지가 있어요. 등록 권리자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법조문이 뭐냐면요. 94조예요. 94조 특허권으로 등록받았어요. 근데 특허권으로 등록받았다고 무조건 다 정당 권한이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죠. 94조는 98조에 의해서 제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용 관계에 해당하면 94조에 의함에도 불구하고 정당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출한 사람이 있고 후출한 사람이 있잖아요. 선출한 사람이 등록받고 후출한 사람 모두 등록을 받았어요. 후출한 사람이 선출한 사람의 권리를 이용하는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면 후출한 사람은 94조에도 불구하고 98조는 94조를 제한하니까 정당 권한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들 이게 자주 나오니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효력 제한 사유는 법조문이 세 가지 있는데 요거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81조의 3상 요거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은 0번. 그다음에 181조 요거는 한 번. 맨날 나오는 거 요거예요. 96조 1항1호.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한 특허 발명의 실시. 맨날 나오는 거 이거니까 요거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 하자 특허 얘기한 항변. 여기 권리 범위 부인 항변, 권리 남용 항변 있잖아요. 요거는 하자 특허 얘기한 항변이에요. 요거 뭐가 있냐면 권리 범위 부인 항변은 동일성이 인정될 때 권리 범위 부인 항변 인정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규성 흠결인 경우, 확선 흠결인 경우, 선언주의 흠결인 경우에는 우리가 권리 범위 부인 항변이 인정돼요. 하자 특허에 기해서. 그다음 기재불비. 근데 우리가 기재불비가 42조 3항 1호, 42조 4항 1호, 42조 4항 2호 요 세 가지 케이스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기재불비를 이유로 권리 범위가 부인될 수 있어요. 그다음 미완성 발명. 우리가 미완성 발명 중에서 미생물 발명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미생물 발명에서 기타가 안 했어요. 그럼 미완성 발명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권리 범위 부인돼요. 됐죠? 그다음에 권리 남용. 권리 남용이 우리가 이 세 가지가 다 민법 2조 2항에 근거한 권리 남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협의의 민법상 권리남용,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권리남용, 특허법에 근거한 권리남용 이 세 가지가 다 민법 2조 2항에 근거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협의의 권리남용, 협의의 민법상의 권리남용이라고 해가지고 좁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리남용은
아무 때나 인정할 수 없잖아요. 법률에 근거해서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상에 근거한 거,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거, 특허법에 근거한 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어요. 민법상의 권리 남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진앙커피 사건 있잖아요. 진앙커피 사건. 그 판례가 특허법에도 써도 되는 거예요. 특허법의 제도 목적 기능 일탈해 가지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거 있잖아요. 가사 권리를 등록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권리 행사하는 거는 권리 남용이다. 요런 의미로 이제 민법상 권리 남용 요거 진앙커피 사건 요것도 특허법에서 써도 된다. 왜냐하면 삼성이랑 애플이랑 싸운 사건이 있거든요. 삼성이랑 애플이랑 싸운 사건에서 요 판례를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써도 되는 거예요. 진압커피 사건 특허법에서. 그다음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권리남용 뭐예요? 우리가 공정거래법이랑 특허법이랑 상충되는 법이에요. 공정거래법은 독점하지 말아라. 특허법은 독점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떤 행위를 했어요? 어떤 행위를 했으면 특허법을 적용되는 거예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특허법에 따라서 독점해도 되는 거예요.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독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특허권자는 특허법에 따라서 독점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특허권을 남용하잖아요. 특허권을 남용하면 공정거래법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이 의미에서 이런 측면에서 특허법을 남용하고 있는지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권리 남용이 있는 거고, 그다음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한 거 특허법에 근거한 권리 남용이 뭐냐면요. 특허법 133조 1항 각호 있잖아요. 무효 사유, 무효 심판에 의해 무효될 것이 명백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리 남용이다라는 요 판례, 요거 중요한 거니까 잘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여러분들 그 다음 자유실시기수 상표까지 자기항까지 있는 거고, 여러분들 문제 풀 때 효력 범위 속하는지 주객시지 원칙과 예외에 따라서 효력 범위 속하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 직접침해에 따라서 유부 업실 정제 공범남자 해가지고 논점 싹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답안지 싹 쓰면 이게 못 푸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풀면 직접침해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푸세요.